북한은 침공할 필요도 없게 될 겁니다. 그냥 남쪽으로 걸어 내려오면 되니까요. 이 말이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하죠. 네, 정말 그렇죠. 이게 무슨 SF 영화 대사가 아니고요.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두고 한 경고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맞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한국의 인구 문제를 콕 집어서 이런 극단적인 경고까지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하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출산율이 낮다 이런 식상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쵸? 일론 머스크라는 미래주의자가 던지는 그 섬뜩한 결과에 대한 예언, 그리고 OECD라는 국제기구가 데이터로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원인에 대한 분석,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보려는 시도입니다. 흩어진 단서들을 모으는 것처럼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 머스크의 발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게 피터 디아만디스의 문샷 팟캐스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한국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3세대 뒤에 한국 인구는 지금의 27분의 1, 약 3%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했어요. 와. 이건 그냥 인구가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 보이기라고 딱 규정을 해버린 거죠. 네.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그 충격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두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어떤 거죠? 첫째는 대체 출산율. 대체 출산율이요? 네. 이건 지금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성 1인당 출생아 수인데 보통 2.1명 정도로 보거든요. 2.1명이요? 근데 한국은 지금 그 3분의 1인 0.7명대라는 거죠. 와. 그리고 3세대 뒤 27분의 1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뭐랄까? 복리의 마법, 복리의 저주 같은 거예요. 복리의 저주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세대가 지나서 인구가 3분의 1이 됐다고 쳐요. 네. 그럼 그 다음 세대를 낳을 부모 세대의 숫자 자체가 인이 3분의 1로 줄어든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줄어든 인구가 또 3분의 1만 낳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인구의 3분의 1. 결국 3분의 1씩 3번을 곱해서 27분의 1이 되는 거죠. 와. 단순히 아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소멸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그걸 딱 짚은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무섭네요. 근데 사실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2022년에도 트위터, 지금은 X죠. 거기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고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한국을 콕 집어서 언급했고요. 네, 2025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걱정으로 낮은 출산율을 꼽으면서 한국을 특정했었죠. 근데 여기서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그냥 자기 사업,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AI 같은 걸 팔려고 일부러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네. 왜 우리가 이 기술 사업가의 인구학적 경고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당연히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하죠. 하지만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머스크 같은 사람이 왜 이 문제에 직착할까? 그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려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관심사는 항상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있거든요. 지속 가능성. 네, 그 관점에서 볼 때 인구 붕괴는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만큼이나 문명 자체를 끝장낼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인 겁니다. 특히 한국은 그 위협이 가장 빠르고 또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최전선이고요. 최전선이요? 그래서 한국을 그냥 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보고 계속 경고를 보내는 거죠. 리트머스 시험지라. 네, 지금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이 곧 우리 모두에게 닥칠 미래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게감이 확 달라지네요. 머스크의 경고가 그냥 겁주는 게 아니라 가장 극적인 데이터를 보고 내린 진단이라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해져요. 이 무서운 결과가 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OECD 자료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OECD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사회정책 분야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점이죠? 저출생 문제를 출산율이라는 항목 하나로만 다루질 않아요. 항상 고령화, 성평등,
그리고 청년 문제와 한 세트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의 이름표 자체가 다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OECD가 저출생을 단순히 아이를 안 낳는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부담이 청년 세대에게 집중되고 특히 여성에게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본다는 거의 선언과도 같아요. 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네요. 우리는 보통 저출생 대책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들은 성평등 정책, 청년 정책이 곧 저출생 정책이라고 말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의 관점의 정수를 보여주는 게 바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가족 데이터베이스요? 네, 저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목차만 봐도 문제의 본질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첫 번째가 가족의 구조입니다. 가족의 구조? 네, 단순히 합계 출산율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아예 없는 가구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혼외 출산 비율 같은 걸 봐요. 그거 흥미롭네요. 보통 정부 정책은 어떻게든 결혼해서 아이 낳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OECD는 아예 그 형태가 변한 걸 현실로 딱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분석을 시작한다는 거군요. 정확하십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저는 이게 머스크가 말한 붕괴의 진짜 엔진이라고 보는데 바로 가족의 노동시장 위치입니다. 가족의 노동시장 위치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죠? 여성 고용률, 남녀 임금 격차, 또 육아기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 같은 지표들이에요.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OECD 데이터는 단순히 여성 고용률이 몇 %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건가요? 아이를 낳는 바로 그 순간 여성의 소득과 경력이 남성에 비해 얼마나 수직으로 추락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인데 이게 그냥 남녀 월급 차이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책임을 사회가 한때 지는 게 아니라 여성 개인의 경력 단절과 소득 감소라는 비용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구조적인 증거인 셈이죠. 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경제적인 처벌에 가까운 구조라는 걸 데이터가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처벌이라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기쁨 이전에 내 월급과 경력이 박살날 거라는 공포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사회라는 걸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럼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뭔가요? 세 번째는 가족 및 아동 관련 공공정책입니다. 공공정책이요? 네, 각 나라가 GDP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족수당이나 보육시설, 공교육에 쏟아붓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요. 뭐 육아휴직 기간이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을 얼마나 보전해주는지도 다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한국이 보육시설의 GDP의 몇 %를 쓰는지 그리고 그게 출산율 높다는 뭐 스웨덴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바로 나온다는 거군요. 네, 바로 나옵니다. 와, 그 숫자만 봐도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바로 비교가 되겠네요. 그렇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객관적인 성적표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뭔가요? 바로 아동의 삶의 질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 네, 아동 빈곤율, 아이들 건강 상태, 교육 성취도 같은 걸 봐요. 이건 정말 장기적인 관점인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지가 그 다음 세대의 출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너무 힘들고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하면 선뜻 아이를 낳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OECD의 접근법은 명확하네요. 저출생은 그냥 무슨 캠페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노동구조, 성평등 수준, 정부의 재정 투자,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얽혀서 만들어낸 최종 성적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과물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결과물이라. 그 단어가 딱 와닿네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본 건 그 결과물의 가장 무서운 최종 형태고 OECD는 그 결과물이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성분표를 보여주는 셈이군요. 네, 바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어요? 머스크가 경고하는 그 안보 위기라는 섬뜩한 미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OECD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끔찍한 성분표, 즉 뭐 살인적인 성별임금 격차,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구조, 경력 단절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누적돼서 나타날 가장 확실한 미래라는 거네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학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네. OECD 데이터베이스의 그 항목들, 여성 고용률, 남녀 임금 격차, 보육에 대한 공공지출, 아동 빈곤율. 이 단어들이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뉴스에서 보고 또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문제들과 정확히 똑같잖아요. 맞아요. 직장 동료가 육아휴직 쓰고 복귀했는데 이상한 부서로 발령나는 걸 보면서 느끼는 불안감, 치솟는 집값 보면서 결혼 엄두도 못 내는 현실, 내 아이를 입시 지옥으로 밀어넣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기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하는 그 모든 게 그냥 푸념이 아니라 OECD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냉정한 숙제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갑자기 확 와닿는데요. 그래서 머스크가 말한 3세대라는 시간이 더 오싹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한 70년, 80년 후니까 내일은 아니겠지 하고 안심하기 쉬워요. 네, 좀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3세대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내 아이, 그리고 내 손주가 살아갈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청구서가 고스란히 내 아이와 손주에게로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현실감이 생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한국의 저출생 문제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게 느껴졌던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기술 거물의 미래 예언과 국제기구의 냉철한 데이터 분석을 오가다 보니까 와,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출산율이라는 숫자 하나 뒤에 국가의 존망이라는 거대한 담론과 우리 각자의 아주 현실적인 삶의 고통이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 있었네요. 맞습니다. 머스크의 경고는 충격적인 결과에 대한 것이고 OECD의 분석은 그 결과를 만든 냉정한 원인에 대한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둘을 모두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0.1명이라도 더 높일 수 있을까? 마치 무슨 산업 목표 달성하듯이요. 네, 맞아요. 목표 수치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왔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토대로 질문 자체를 한번 완전히 바꿔보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고 또 태어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문제를 인구학적 목표 달성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바꿔놓습니다. 이 고민을 오늘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립니다.